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4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끔찍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해 추석 연휴, 온 국민이 차례와 성묘를 준비하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을 때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에 숨겨진 비밀 아지트에서 무자비한 살인 집단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지존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단 14개월 동안 5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아지트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요새처럼 치밀하게 설계하여 지상은 일반 가정집처럼 꾸미고 지하에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쇠창살 지하 감방과 시체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전력 검침기까지 갖춘 말 그대로 살인 공장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청년들을 이토록 잔혹한 살인마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993년 4월 전라남도 한평군 대동면의 한 포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5세였던 김기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어릴 때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으며 반장을 했을 정도로 똑똑했던 김기환이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결국 범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포커판에서 김기환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6명을 만났습니다. 학교 후배인 강동은, 김연양, 강문섭, 그리고 교도소 동기였던 문상록, 백병옥, 막내 송봉우까지. 이들은 모두 가난한 농촌에서 자라났고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김기환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해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 벌을 주자고 주장하며 조직을 결성했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마스칸이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로 야망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어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죠. 나중에 유명해진 지존파라는 이름은 이들을 검거한 고병천 수사과장이 조직원들과 합의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지존파는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대 조직처럼 체계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었죠. 먼저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각자 10억씩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또한 배반자는 처형한다. 마지막으로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 4가지 강령이 그들의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이 만든 4번째 강령을 어겨서 결국 검거됩니다. 1993년 7월 지존파는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살인 연습을 한다며 첫 번째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의 두개역 근처에서 혼자 걸어가던 23세 여성 최미자 양을 납치했습니다. 이 무고한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김기환은 사람 죽이는 시범을 보여준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직접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조직원들이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해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이들의 엽기적 연쇄살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8월 최 씨를 납치하는데 앞장섰던 송봉우는 돌연 죄책감에 시달려 조직에서 떠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조직을 배신했다고 판단한 김기환과 일당은 송봉우를 야산으로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하며 살해했죠. 지존파는 송봉우의 시체를 불에 태운 후 안매장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1994년 5월 지존파는 더욱 체계적인 범행을 위해 김기환의 어머니가 살던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의 살인 공장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홍색 외벽에 민트색 담장으로 둘러싸인 평온하고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지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시설들이 숨겨져 있었죠. 납치한 피해자들을 가둘 수 있는 창살 감옥과 사체를 완전히 태워서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소각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또한 공기총과 다이너마이트, 가스총 등의 무기들도 비축해두었죠. 이들은 심지어 기관총과 사체 운반용 특장차 구입, 그리고 중국에서의 범행 연습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1993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 둔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거기다가 산에서 일주일 동안 물과 풀뿌리만 먹는 지옥 훈련까지 감행했죠. 그런데 1994년 6월 17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목 김기환이 고향 선배의 조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죠. 하지만 두목을 잃은 지존파 일당은 강동훈을 부두목으로 삼고
감옥에 있는 김기환으로부터 모든 범죄 지시를 받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8일 새벽 그들의 가장 끔찍한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페에서 일하던 27세 여성 이선영과 그녀의 애인인 36세 남성 이종원은 경기도 양평군으로 드라이브를 하던 중 지존파의 먹잇감이 되었죠. 지존파는 이들의 차를 가로막고 아지트로 납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선영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존파 일당은 이선영을 성폭행하고 이종원이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남자를 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연양은 이선영에게 연정을 품고 여자만은 살려두자는 제의를 했고 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의견차를 보였지만 결국 살려두는 대신 살인에 강제로 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9일 이종원의 시체를 차에 실어 전라북도 장수군 계곡 아래로 떨어뜨려 교통사고로 위장했죠. 9월 13일 지존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던 삼정기계 사장 부부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소윤호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은 후 이선영에게 공기총을 들려주고 소 씨를 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선영은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겨야 했고 소 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인 박 씨는 칼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행동대장 김연양이 박 씨의 시체에서 인육을 도려내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존파는 두 사람의 시체를 지하 소각장에서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시체 타는 냄새와 연기를 위장하기 위해 마당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선영에게는 8일 동안의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죠. 김연양이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가 실수로 폭발을 일으켜 머리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영광종합병원에 가면서 평소 좋아하던 이선영도 함께 데려갔는데 바로 이때가 탈출의 기회였습니다. 이선영은 김연양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폭력배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택시기사가 영광에 있는 폭력배는 자신이 다 안다고 말하자 이선영은 혹시 이 사람도 지존파와 한패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내려달라고 했고 포도밭 주인의 도움을 받아 렌터카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택시를 바꿔 타고 서울에 도착한 이선영은 드디어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용기 있는 신고로 지존파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가져온 범인들의 휴대폰과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아지트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리고 1994년 9월 21일 마침내 지존파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범행 대상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의 우수 고객 명단을 손쉽게 입수했다는 점이었죠. 이는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소 씨 부부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이를 회사 돈을 빼내기 위한 거짓 신고로 의심하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종원의 죽음도 명백한 타살 의혹이 있었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죠. 체포된 지존파 일당들은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인육을 먹은 게 사실이다. 나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죠. 부두목 강동은은 압구정동 야타족들을 죽이지 못해 한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목 김기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도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냐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로 내세운 부유층에 대한 증오는 사실 허울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금품 강취가 목적이었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무차별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했죠. 지존파 사건은 한국 형법사상 보기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검거 보름 만인 10월 6일 김기환 등 7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심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 25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죠. 10월 31일 서울지법은 가담 이틀 만에 체포된 이경숙을 제외한 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경숙은 부두목 강동은이 식사 준비와 자빌 등을 시킬 여성 조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체포 이틀 전 자신의 애인을 데려온 것이었죠. 이경숙은 살인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죠. 그들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역시 1995년 5월 27일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지존파 6명과 연쇄살인마 온보연 등 총 19명에 대한 사형이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 검거된 지 13개월 13일 만의 일이었죠. 지존파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이들은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그들의 잔혹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생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죠. 특히 이선영의 용기 있는 신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녀의 8일간의 악몽과 목숨을 건 탈출이 지존파의 연쇄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경찰의 수사 능력과 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문제,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존파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그것이죠. 또한 이런 극단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존파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